안녕하세요. 세미5 조명현입니다. 저는 오늘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변화의 흐름 가운데에는 리스크5라고 부르는 오픈소스 방식의 CPU 기술이 있는데요. 오늘 이 반도체 산업이 리스크5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현 주소는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 리스크5를 넘어서서 더 효율적인 반도체 설계를 위해서 산업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30년간 계속해서 발전해온 시스템 반도체 산업에서 이러한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이제 와서 본격화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시스템 반도체 기술의 발전은 세트와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모든 산업의 기술의 혁신에 밑받침이 되어 왔습니다.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 파란 점들이 표시해 주는 것들이 시스템 반도체 성능이 얼마나 빨리 개선되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소위 이 무어의 법칙으로 대표되는 계속해서 반도체의 크기가 작아지고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러한 기술적인 혁신의 흐름에 힘입어서 저희의 어떤 디바이스, PC라든지 서버라든지 최근에 들어서는 모바일 디바이스에 이르기까지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이 하드웨어의 성능과 어떤 기능이 발전을 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발전된 하드웨어가 많은 사용자들한테 보급이 됨으로써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더 많은 기능을 그리고 더 강력한 성능을 제공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전체적인 기술 혁신이 이어져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술의 혁신을 가능하게 한 이 반도체 기술의 어떤 큰 법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어의 법칙이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이제 접해서 알고 계시는 법칙인데요. 이 무어의 법칙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해서 반도체의 크기가 매 2년마다 2배씩 작아진다라는 것이 바로 무어의 법칙입니다. 즉, 직접도에 관련된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어의 법칙처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는 않지만 데나드 스케일링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이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반도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반도체를 더 빠르게 실행시킬 수 있다라는 법칙입니다. 마치 이 반도체의 오퍼레이션을 문을 열고 닫는 것에 비유를 해보자라면, 이 문이 굉장히 크고 무거웠을 때에는 이 문을 열고 닫는데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지만, 이 문이 갈수록 작아지고 가벼워지게 될수록 더 적은 힘으로 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 되고, 이러한 반도체를 열고 닫는 이러한 작업에 필요한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반도체를 동작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데나드의 스케일링 이론입니다. 그래서 지난 1970년 이래로 이 무어의 법칙과 데나드 스케일링 이론이 어떻게 해서 이 반도체의 성능을 끌어올렸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이는 이 파란색 선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무어의 법칙입니다. 70년대에서부터 이 한 칩에 넣을 수 있는 그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000년 중반대까지에는 이 무어의 법칙과 더불어 반도체가 작아지면 더 빨리 동작시킬 수 있다는 데나드 스케일링도 같이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즉, 이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것처럼 이 반도체를 동작시킬 수 있는 주파수가 계속해서 증가해 왔었고, 그러면 결국 이 전체 이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가지는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초록색 선의 기술 혁신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변화의 시작은 2000년대 중반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데나드 스케일링 이론이 더 이상 들어맞지 않게 된 것인데요. 이 문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빨리 여닫을 수 있게 됐었지만, 이 문의 크기가 물리학적으로 굉장히 작아지게 되면서 이 문에 너무 작아진 나머지 너무 빨리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열고 닫을 수 없게 된다라든지, 아니면 이 문의 크기보다 이 문과 벽 사이의 틈의 크기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문을 열었을 때나 닫았을 때 이 열고 닫음의 정도가 분명해지지 않는 등의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반도체가 작아지기는 하지만 더 이상 빠르게 동작을 시킬 수는 없는 그러한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파란색 선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어의 법칙 자체는 계속 살아남아서 더 이상 빨리 동작시킬 수는 없지만 더 많은 반도체를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한 칩에 넣을 수 있는 상태는 지속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데나드 스케일링이 죽고 무어의 법칙이 살아남게 되면서 시스템 반도체 기술은 더욱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통해서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어의 법칙과 데나드 스케일링이 같이 살아 있었을 때에는 사실 하나의 반도체 안에는 하나의 CPU를 두고 여러 가지 기능이 이제 집적되기보다는 더욱더 강력하고 더 빨리 동작하는 반도체를 만드는 쪽으로 기술이 발전돼 왔었는데, 이제 2005년에 들어서면서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더 빨리 그 칩을 동작시킬 수 없게 되자, 그렇다면 그 같은 반도체 안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어넣고 더 많은 CPU 연산 장치를 집어넣고 또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칩에 몰아넣음으로써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의 성능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시스템 반도체 혁신의 성장력을 유지를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2010년대 중반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무어의 법칙조차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2012년 20나노, 28나노가 이제 18나노 공정 기술이 나타나게 될 때까지는 공정이 더 작아지고 더 강력해짐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트랜지스터의 개수는 계속해서 증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산업계의 입장에서는 같은 가격으로 더 작은 반도체, 더 빠른 반도체를 쓸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2년마다 새로운 공정에서 칩을 만들면 2년마다 더 강력한 세트가 개발이 될 수가 있고, 그 강력한 세트를 기반으로 더 강력한 기능의 소프트웨어가 제공이 될 수가 있었었는데요. 그런데 201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이 물리학적으로 아주 작은 공정 기술을 개발을 하기 위한 도전이 어려워지고, 이러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게 되면서 같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트랜지스터의 개수는 오히려 더 작아지는, 즉 반도체가 앞으로 계속 작아지기는 하지만 이러한 반도체를 쓰기 위한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되는, 이런 경제적 의미에서의 무어의 법칙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데나드 스케일링의 강점이 사라지고 무어의 법칙까지 한계에 다다르면서 반도체 업계와 세트 업계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무어의 법칙이 살아 있었을 때는 내가 새로운 세트를 기획을 하려고 할 때 새로 나온 공정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된 반도체를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러한 반도체는 새로운 무어의 공정이 가지고 있는 무어의 법칙과 데나드 스케일링이 가져다주는 이점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성능과 효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하고 매력 있는 세트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더욱 강력한 세트가 나오다 보니 2년 전에 이 디바이스를 구매한 고객이 새로운 디바이스를 계속해서 구매를 하게 되고, 더 강력한 하드웨어가 사용자들한테 보급이 되면서 소프트웨어 업체나 솔루션 업체 같은 경우에도 더 다양한 기능 그리고 더 강력한 성능의 소프트웨어를 공급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었죠. 하지만 무어의 법칙이 끝나게 되면서 새로운 세트를 기획할 때 만약에 이전 세트를 개발했을 때와 같은 공정에서 나오는 반도체를 사용을 해야 된다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세트를 어떻게 하면 차별화할 수 있을지, 이렇게 차별화된 세트를 기반으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질적인 의문에 빠지게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방법은 이 시스템 반도체의 설계를 각각의 유즈 케이스에 최적화를 하는 것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 아이폰을 시작을 하면서 퀄컴 같은 회사가 만들어낸 어떤 범용의 그 스마트폰용 CPU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이폰만을 위해 존재하는 애플만의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막대한 투자를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애플의 소프트웨어와 그런 그 서비스 기술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만듦으로써 아이폰이 스마트폰 영역에서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데 큰 영향을 미쳤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직접 자신들의 알고리즘에 맞는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해서 차별화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모비라이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에 들어가는 에이다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의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에 맞춰서 최적의 SoC를 설계를 했고, 이 최적의 SoC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스타트업인 모비라이가 굉장히 보수적인 자동차 산업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무어의 법칙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문제는 이렇게 커스텀된 하나하나의 혁신적인 반도체를 설계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반도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은 많은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복잡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위해서 최소한 100억 원이 넘는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샘플을 얻을 때까지 작게는 9개월에서 길게는 1년 반이 넘는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또한 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각각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혁신적인 차별화 요소가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다, 비디오다, 비전 처리다 라고 할지어도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전문 역량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더 다양한 아이디어로 더 혁신적인 제품을 시도하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다시 살펴보면 이 무어의 법칙의 한계로 말미암아 기존의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성공의 방정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공정의 발전이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을 때는 이 새로운 공정이 주는 막강한 어떤 하드웨어적인 성능의 우위가 어떤 차별화의 요소가 되었고, 그러면 경쟁의 키도, 경쟁의 열쇠도 새로운 공정에서 내가 얼마나 높은 성능, 그리고 높은 전력 효율, 그리고 얼마나 작은 그 면적에서 이러한 성능을 뽑아낼 수 있는지,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정에서 이렇게 PPA가 좋은 칩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렇게 강력한 칩을 범용적으로 만들어서 이러한 칩을 다양한 고객을 상대로 많이 판매하는 이런 규모 중심의 성장 전략이, 산업 전략이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의 핵심이 됐었던 거죠. 하지만 이렇게 무어의 법칙이 끝나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산업이 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종류의 커스텀 실리콘을 요구를 하게 되면서 이러한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성장의 공식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이 바뀌지 않는다라면 설계를 바꿈으로써 이 설계를 각각의 유즈 케이스에 최적화를 시킴으로써 그 차별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유즈 케이스에 얼마나 빨리 시대가 필요로 하고 있는 유즈 케이스에 맞는 칩을 얼마나 빠르게 선보일 수 있을 것인가, 이 PPA와 못지않게 이 타임 투 마켓이라는 부분도 이 경쟁의 핵심적인 요소로 대두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좋은 칩을 만들어서 가능한 1000만 개에 1억 개씩 판매를 하는 전략이 아니라 이렇게 각각의 유즈 케이스에 최적화된 다품종의 혁신적인 칩을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설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유즈 케이스의 이 칩을 어떻게 커스터마이즈를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러한 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더욱더 효율적으로 더욱더 다양한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해야 된다, 이러한 니즈가 생기게 되면서 이 RISC-V라는 오픈소스 방식의 기술도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RISC-V의 역사와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그 조건에서 이 RISC-V라는 기술이 줄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RISC-V는 2010년 미국 UC 버클리 대학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당시 UC 버클리에서는 다양한 연구실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반도체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할 때 그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CPU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칩에 커스터마이즈해서 쓸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CPU 기술을 이제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기존에 있었던 CPU 기술을 사용을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널리 쓰이는 CPU 기술이라는 것이 인텔의 X86이라든지 ARM이 가지고 있는 CPU 기술처럼 특정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기술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러한 기술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굉장히 이러한 기술들이 오랫동안 그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더해지면서 발전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처음부터 효율적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지원하고 있는 레가시 기술이 굉장히 많아서 처음부터 접근을 하는 그런 효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었죠. 두 번째 문제는 이러한 기술들의 표준이 특정 기업의 소유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반도체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들과의 협상이나 그러한 그 사용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 보이고 있는 크리스타 아사노비치 교수와 이윤섭 박사, 그리고 앤드류 워터먼 박사, 이 세 명의 팀이 그렇다면은 새롭게 처음부터 굉장히 효율적인 CPU 기술의 표준을 만들어서 이 표준을 UC 버클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교들 그리고 회사에 있는 연구소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세 명은 한 3개월 정도 프로젝트를 하면은 CPU 기술 표준을 제정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2010년 여름부터 리스크5 프로젝트에 착수를 했는데요. 무려 4년이 걸려서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 UC 버클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연구소들 그리고 그 상용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확장 가능하고 효율적인 CPU 기술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14년에 이 리스크5의 기본적인 표준이 제정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소들과 다양한 기업들이 시스템 반도체 연구를 하는 그러한 리스크5의 에코시스템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리스크5라는 이름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UC 버클리의 연구소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CPU 기술의 표준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타 아사노비치의 스승이었던 이제 데이브 패터슨 교수님 시절에서부터 리스크1 CPU 기술 그리고 리스크2 CPU 기술을 연구를 했었었죠. 근데 이 연구실의 계보를 따라서 이 세 번째 CPU와 이제 네 번째 CPU도 연구가 됐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리스크3라는 이름과 리스크4라는 이름을 버리고 각각 소어라는 이름과 이제 스포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연구실에서 그동안 4개의 CPU 기술이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크리스타와 이윤석 박사, 그 앤드류가 새로운 CPU 기술을 연구를 하게 되면서 이 이름을 계속해서 붙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특히 크리스타 아사노비치 교수가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던 분야가 벡터 연산 분야였었는데 리스크5의 이 숫자 5를 로마자로 쓰게 되면 V인데 이 V라는 모습이 벡터의 V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이거는 되게 마음에 드는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새롭게 이제 5번째로 이 연구실 계보에서 5번째로 시도한 이 CPU 기술에 리스크5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 이 이름의 시작이 된 것이죠.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기술이 그 뒤로 10년에 걸친 시간 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그 연구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러한 그 ISA를 탑재한 실제 칩이 2011년에 테이프 아웃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0년의 시간의 흐름을 따른 계보에서 이제 보시면은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이 팀이 공격적으로 다양한 시스템 반도체를 실제로 테이프 아웃을 해서 테스트 칩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실제로 이 리스크5라는 CPU가 단순히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대학의 이제 연구실에서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이 되기를 원치가 않았고 가능하면 다양한 형태로 커스터마이즈가 효율적으로 되고 또 기술의 효율성과 성숙도를 확보를 함으로써 실제 상용 프로젝트에서도 쓰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CPU를 설계하는 기술과 그리고 이 칩을 설계하는 방법론에 걸쳐서도 새로운 어떤 효율적인 혁신을 적용을 함으로써 굉장히 적은 숫자의 팀이 다양한 칩을 만들면서 리스크5라는 CPU 기술의 표준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2010년에 리스크5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 3명의 인력이 2015년 이 사이프5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되면서 이 리스크5의 규격을 구현을 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CPU IP를 많은 상용 기업한테 제공을 하게 됨으로써 실제로 리스크5가 적용이 된 많은 그런 커머셜 프로덕트들이 세상에 나오게 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팀이 바로 UC 버클리에서 리스크5를 가장 먼저 연구를 하고 그 기술을 적용한 칩을 세상에 선보인 팀입니다. 이 팀이 리스크5 칩을 세상에 선보인 이래에 이 리스크5 기술을 기타 다른 대학의 많은 연구소와 그리고 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용 프로젝트에서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도입을 하게 된 여러 가지 리스크5의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의 상용 CPU와 달리 가장 처음부터 가장 CPU가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기능만을 제공을 하는 형태로 구현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효율성으로 그 CPU를 만들 수 있는 간단한 기술이다라는 점이 가장 컸고요. 이렇게 기존의 어떤 레가시 인스트럭션이나 이미 사정된 그러한 기술을 위한 지원이 없이 가장 깨끗한 상태에서 새로운 기능을 구현을 했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의 구현 효율성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앞으로 이 리스크5 기준 그 표준은 바뀌지 않고
만약에 새롭게 더 요구되는 기능이 있으면 이 새로운 모듈에 확장되는 확장 명령어 셋을 통해서 새로운 기능을 애드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듈러 방식의 철학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나온 리스크5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앞으로 영원히 리스크5 표준에서 문제없이 돌아간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약속된 표준을 가지고 CPU 기술을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칩과 소프트웨어들이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세상에서 이미 증명이 된 바와 같이 다양한 업체들이 누구의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과 다양한 연구소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리스크5의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을 이끌어 간다라는 장점 때문에 이렇게 어떤 특정 업체한테 기술의 발전 방향이 종속된 것이 아니라 원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다양한 업체들이 협력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가장 큰 장점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명령어를 가지고 CPU를 만들게 되면 기존의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복잡한 명령어를 지원하는 상용 CPU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리스크5가 제공을 하는 명령어 세트는 굉장히 간단하게 가져가되 굉장히 그 여러 개의 명령어들을 이어서 복잡한 기능을 더 높은 성능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표준을 구현을 하는 하드웨어에서 실제로 몇 가지의 명령어를 하나로 합쳐서 한 번에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방식을 제시를 함으로써 리스크5로 프로그램이 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서도 리스크5 하드웨어에서 굉장히 높은 효율로 동작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술적인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실제 프로그래밍에서 자주 쓰이게 되는 여러 가지 그 명령어 세트에 대해서 복수의 2개 혹은 3개의 명령어를 하나의 어떤 내부 명령어로 취환해서 한 번에 실행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이 많은 리스크5 구현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명령어 세트를 유지하되 하드웨어에서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통해 더 높은 성능을 구현하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리스크5는 다른 CPU 대비 많은 성능 효율성을 확보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얼마나 작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수가 있느냐,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얼마나 작게 구현을 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리스크5, 32비트 리스크5의 컴팩트한 명령어 세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기존의 ARM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명령어 세트를 사용한 프로그램과 비슷한 수준의 이제 비슷한 규모의 사이즈의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되고 x86이나 MIPS와 같은 다른 이 명령어 세트와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64비트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5 같은 경우에 64비트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컴프레스드 명령어 셋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경쟁하고 있는 다른 CPU 아키텍처에 비해서 현저히 작은 규모의 작은 사이즈의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키텍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을 때 실제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동작을 하면서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동작하게 되느냐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많이 쓰이는 64비트 x86을 기준으로 이제 놓고 봤을 때 이 리스크5의 64비트 아키텍처가 얼마나 몇 번의 인스트럭션을 실행을 시킴으로써 같은 기능을 수행해 내느냐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적은 숫자로 실행을 해서 같은 기능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기존 아키텍처 대비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는 아키텍처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스크5는 더 간단한 명령어 세트를 활용해서 더 높은 성능을 더 좋은 효율로 구현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베디드 어플리케이션에서 살펴보면 여기서 자주 사용되는 벤치마크 프로그램인 드라이스톤과 코어마크 결과를 통해서 그 효율성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자료에서 보이는 5가지의 CPU가 리스크5를 기반으로 한 CPU IP이고 나머지 3개는 기존의 경쟁사가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CPU IP입니다.
각각의 결과를 봤을 때 대응되는 CPU에서 각각 10%에서 20%까지의 성능 향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리스크5라는 기술이 반도체 산업에서 도입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배경, 이렇게 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커스텀 반도체가 만들어져야 되는 그러한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고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굉장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어떤 효율적으로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다양한 CPU를 제공할 수 있는 리스크5 기술로서의 어떤 강점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는 이 후반부에는 이러한 리스크5라는 것이 오픈소스 방식의 기술이라고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러한 오픈소스 방식의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이 리스크5를 넘어서 실제로 전체 반도체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전체 반도체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